체제를 두고 폭탄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 국정감사에서 70년 전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주한미군 사령관 대외협력보좌관의 폭탄 발언이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가지고 억지 부리던 미군 측에서 방위비 인상이 어렵다면 아예 미군 방위체제를 바꿔버리겠다는 말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물론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란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지민 주한미군 사령관 대외협력보좌관은 매체에 기고한 안보정책, 달라진 한반도 상황에 맞게 변화를 이란 글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냉전, 북한의 핵개발, 일본의 군사력 증강, 미중 갈등 심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역동적으로 변해왔지만 한반도 내부 환경을 보면 여전히 남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은 한국 안보정책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로 말머리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적화 통일을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워 재차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과 6.25 전쟁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토대로 안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때 근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북한의 지상 목표는 체제 유지지만 오판 또는 실수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자면 북한의 남침 의지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실수로 전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과거 근본 가정이 되었던 적화 통일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옛날에 1978년 연합사 창설 때나 근본 가정, 즉 북한의 남침 의지로 인한 전쟁이 가능성이 있었지 자금의 북핵 위협 대응과 비핵화 노력 또한 외교력, 정보력, 군사력, 경제력 등 한미 동맹의 포괄적 힘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연합 방위 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방법이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훈련과 작전을 전개하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체제를 변환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도 유리한데 이렇게 하는 편이 한국군 사선 장군이 한미 연합군을 작전 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보좌관은 지금이야말로 70년간 철옹성같이 유지해온 근본 가정의 관성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함지민 보좌관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덜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 보좌관이라는 고위직 인사가 이 같은 글을 한국 언론에 기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 지휘부가 이번 글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관한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고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사실상 미래 연합사 체제를 거부하고 미일 동맹과 같은 병렬적 체제로 가자는 것이어서 파장은 더하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사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방어를 할 때 미군이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가자는 게 주한미군의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 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의 입장이 주한미군 사령부 공식 입장으로 확대된다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고문의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갈라서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을 우리 군이 원하는 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주한미군 사령관 측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상황은 이미 방위비 협상부터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갈등은 심화되었는데요. 최대 현안은 당연히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머니,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의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의 분담금 50%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13%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우리 정부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년째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미국의 입장도 감지되었는데요. 급기야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은 미국의 내부 사정으로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부터 쿼드 같은 반중 캠페인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표면화되면서 미국의 불만이 분출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2008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 매년 명시되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라는 표현도 올해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향후 한미관계에서 주한미군이 상수가 아닌 변수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최근 각 분야에서 삐걱거리는 한미관계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또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 전략을 우리 군의 무기 확보 계획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완 전략은 유투 정찰기 등 감시, 정찰, 자산,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전자권 전환 전에는 돈을 받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의 책임을 더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과 관련한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어떻게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조항이 제외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대화 및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머지않아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부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단계로까진 이어지지 않겠지만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 방식이나 규모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폭탄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설상가상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A-10 썬더볼트2 공격기가 한국에서 훈련하던 중 실수로 발사체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지 성조기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 공군 25 전투 비행대대 소속의 A-10 조종사가 정기 훈련 비행 도중 강원 영월군 필승 사격장 남쪽의 외진 곳에서 부주의로 비폭발성 발사체를 떨어뜨렸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뒤 한미 합동으로 수색과 복구 작전을 벌였다고 했지만 이를 발표한 미 51 전투비행단은 발사체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간 피해 등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가슴을 졸이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우려를 낳았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을 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입장은 온도차가 명확해 보이는데요. 트럼프의 경우 우리는 북한과 전쟁하지 않고 있다. 외국 정상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좋은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바이든의 경우 우리는 히틀러가 나머지 유럽을 침공하기 전에도 히틀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핵 능력을 감축하겠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한반도는 비핵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최악의 폭군까지는 아니더라도 김 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폭력배라고 지칭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만 핵감축 사전 합의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만큼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에 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북미 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미 동맹에 대해 트럼프 2기는 1기에서 추진해온 방위비 대폭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 압박하는 동시에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미군과 북미 관계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방위비 가지고 억지 주장하더니 결국 주한미군 배치 상황이나 전자권 전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까요? 바이든이 당선될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랑스러운 한국의 제품들은 한류붐을 타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한국산 의료용품, 즉석식품들이 불티나게 수출되고 있죠. 또 전 세계에선 병동이 부족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뛰어난 시스템과 의료진 덕분에 그런 위기 없이 빛이 나는 K-방역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몰랐었지만 한국의 뛰어난 건축 기술도 이번 위기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압병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편으로 이번에 경북 문경시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들어선 음압병동 24개를 새롭게 지었는데 그 기간은 단 22일.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기존 병동을 개조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건물을 불과 3주 정도 만에 지은 겁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나 빠르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바로 모듈러 공법 덕분이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스마트 건설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인데요. 시공을 맡은 코오롱 글로벌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감염병 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설계를 구상한 뒤 모듈러 공장에서 2주 만에 음압 병실을 무려 24개나 완성했습니다. 이후 현장 조립에 필요한 시간은 단 3일. 게다가 효율성 면에서도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듈러 병동은 현재 1층에 건설됐지만 기술적으로도 8층까지 쌓을 수 있어 추가 건설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은 옛날부터 건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 한국의 건축 시장은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정도에서만 인정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부터 한 국가의 관광 명소까지 책임을 지면서 한층 더 깊고 넓어진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또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는 건축물들을 만들어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라며 찬양하고 있다는데요. 그 건축물들은 바로 세계 각국을 대표하고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최고의 호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타이베이 최고의 마천루, 타이베이 101, 두바이의 심장 브루스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인 마카오 타워까지 그 건물도 한국이 만들었다고 싶은 엄청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모든 나라에서 불가능하다 했지만 한국은 건축 기술의 끝판왕을 보이며 엄청난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영상 집중해서 보시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죠. 만약 누군가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대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00억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나랑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어라 한다면 어차피 안 되는 일에 헛수고하지 않고 당연히 거절하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사부터 한국은 이런 당연함을 깨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건축물들을 보란듯이 성공시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이어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9년 전 카타르에서 장미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했을 때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쳤는데요. 한국의 기업만은 예외였습니다. 중동의 사막은 소리 없는 건축 전쟁터입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산유국들이 든든한 오일머니를 장전하고서 국력 과시를 위해 높고 이색적인 건물을 앞다퉈 짓고 있죠. 829.84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브루스 칼리바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것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비정형 건축의 대가 자하 하디드가 중동에서 잦은 러브콜을 받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중동 페르시아만의 젊은 국가로 매우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웃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펑펑 써대며 너도 나도 이색적인 건물로 돈자랑을 하고 있을 때 유전이 없었던 카타르는 오랫동안 어업과 진주 채취에 의존했죠. 때문에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빈곤을 겪었고 그로 인한 열등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카타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고작 270만의 인구에다가 경기도보다 작은 국토를 보유했음에도 1인당 GDP는 10만 달러를 훌쩍 넘기며 세계에서도 순위권을 다투는 부국으로 급성장했죠. 그리고 카타르는 마치 한풀이를 하듯 돈을 미친 듯이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인 도하를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카타르는 자신들의 상징으로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카타르의 공주이자 박물관청 수장인 세이카 알마이샤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 누베를 초청해 역사상 유례없는 그리고 불가능한 형태의 빌딩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장 누벨에게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닌 카타르의 고대와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사막장미 센트 로즈였습니다. 사막장미는 해양 사막 지형에서 볼 수 있는데 모래에 갇혀있던 해수가 증발하면서 모래와 미네랄이 엉켜 장미 모양의 결정체로 굳어지는 경우로 그 모양은 매우 아름답죠. 하지만 사막 장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설계에서 비롯된 터무니없이 높은 시공 난이도 때문에 예상 공사 기간만 10년을 잡았고 수많은 글로벌 건설사들은 섣불리 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타르에서도 무려 3년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하나의 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굴지의 한국 기업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1979년 도하 호텔 및 회의센터 공사로 카타르에 첫 진출한 이후 라스라판 발전 담수 프로젝트와 3조 원 규모의 카타르 국영 비료 공장 건설 등 총 20건 9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포기를 모르는 현대건설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시공 직후 곧바로 많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먼저 바다 옆에 위치한 현장은 70에서 80%가 넘는 높은 습도와 중동 지역 특유의 50도가 넘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으로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게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평균 180kg에 육박하는 패널을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땀과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야 했습니다. 또 약 4만 명에 달하는 다국적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안전보건 표시도 다국어로 번역해 동시에 게시하고 안전관리 직원들도 다국적으로 배치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너무나도 독특한 건물 디자인 때문에 수천 장의 도면을 하나하나 해독해야 했고 직선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라 실제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 현대건설은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각각의 곡선을 철골 뼈대로 이어붙이는 전공법을 선택한 건데요. 철골로 사막장미 모양의 구조체를 세운 뒤 공장에서 특별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꽃잎을 형상화하는 원반은 총 316개에 달했고 316개의 원반을 만들기 위해선 7만 6천 장의 콘크리트 조각을 현장에서 직접 끼워 맞춰야 했죠. 이는 엄청난 고난이도의 퍼즐 맞추기였는데요. 여기에 현대건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양도 크기가 제각각인 콘크리트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3,600개 몰드들이 섞여서 헷갈리지 않도록 패널마다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바코드를 찍으면 어떤 부분과 조립해야 하는지, 몇 번 원반의 어느 부분인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현대건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법을 찾아가며 건물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가벼운 외장재 대신 총 무게 3,000톤에 달하는 7만 6천 장의 패널을 굳이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패널의 두께는 4에서 6cm로 얇은데요. 통상 콘크리트를 양성할 때 철근을 넣어 강성을 높이지만 얇고 곡면이라 철근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썼고 콘크리트에 유리 섬유를 섞어 강성을 높였습니다. 또 카타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돌처럼 굳은 사막 장미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 모래색을 입힌 콘크리트를 쓴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물관의 역동적인 형태를 완벽히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죠.
이에 현대건설은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오직 현대건설만의 최신 기술인 3D빔이 도입됐습니다. 3D빔은 건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모델로 이 기법을 도입해 건축물이 생산되고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고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탁월했죠. 게다가 운영 중 설비 교환 시기를 알려주거나 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열 성능을 높여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공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건축물의 3분의 1을 사전 건축물로 제작해 4개월간의 품질 테스트를 거쳐 기술적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웠던 현장에서 현대건설은 무제의의 2천만 시간을 달성해 발주처에서 무제의의 인증서를 수여받았고 시공이 까다로운 비정형 건축물 설계를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마무리해 두터운 신임까지 얻는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최종 완공까지 걸린 시간만 총 8년. 그렇게 탄생한 완성된 건물은 놀라움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장 노벨 건축가는 개관식에 참여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엄청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유토피아적인 건물이라고 자신합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3차원에서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21세기 박물관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랜드마크를 가지지 못해 한을 품고 있던 카타르에서도 이제 사막의 장미라는 랜드마크를 가지게 됐습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사막의 장미라는 별칭에 걸맞게 멀리서 보면 건축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외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매혹돼 방문하게 된 외국인 관광객들은 오길 잘했다며 뿌듯해하죠. 이제 카타르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은 국민 기업이라 할 정도입니다. 현재